안녕하세요. 저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몇 번이나 흔들리며 크고 작은 고비를 버텨온 여자입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졌던 날들, 그리고 남편과 얽힌 깊은 사연, 자식들과의 격렬한 갈등까지 이제 그 모든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 적어보려 합니다. 제 목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참 고맙겠습니다. 남편과는 젊은 시절부터 함께 고생하며 수십 년을 살아왔어요. 흔하디 흔한 사랑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저희는 말 그대로 맨바닥에서 시작해 손에 손을 잡고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쌓아온 시간은 둘 사이의 끈을 누구보다도 단단하게 만들어줬죠. 슬아의 아들 하나를 돕고 부족한 형편 속에서도 온 마음을 다해 길렀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장성한 아들이 결혼 날짜를 받아온 그날, 우리는 마치 인생의 결승선을 함께 통과하는 듯한 벅찬 기쁨에 젖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매일이 축제처럼 느껴졌죠. 눈을 마주칠 때마다 웃음이 났고 소소한 일상조차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우리 부부도 여기까지 왔구나. 말없이도 서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거의 마무리되었고 그날은 결혼을 정확히 일주일 앞둔 아침이었습니다. 언제나 부지런했던 남편이 침대에 그대로 누워있기에 저는 장난스레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아유, 우리 남편이 늦잠도 자네. 결혼 준비로 피곤했나 보지? 여보, 일어나. 아침 먹어야지. 하지만 남편은 정자세로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익살스러운 반응이 없자 제 얼굴에서 웃음이 서서히 지워졌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얼어붙는 소리를 들은 것만 같았어요. 얼른 침대로 다가가 그 이의 팔을 흔들었지만 여보, 여보! 그 이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얼굴빛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코끝에 손을 가져다 대봤지만 아무런 숨결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정신이 아득했지만 사력을 다해 119에 전화를 걸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안 돼. 일어나. 이런 식으로 먼저 가면 안 되지. 우리 아들 결혼식도 아직 남았고 손주도 봐야 하잖아. 나 혼자 두고 먼저 가는 건 반칙이야. 그러면 안 돼. 제발 눈 한 번만 떠봐. 제 절규 속에서도 남편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그를 데려가고 또다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지만 그 이의 숨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사인은 심근경색이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쌓이고 또 쌓인 과로 끝에 말도 없이 조용히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아들의 결혼식은 한 달 연기되었습니다. 저는 그 한 달을 거의 내내 침대에 누운 채 눈물로만 보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듯 숨조차 쉬기 힘들었고 남편이 그렇게 허망하게 떠난 것이 모두 제 탓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는 그 이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차라리 저를 무너뜨려 버렸으면 싶을 정도로 슬펐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무심히 흘러 어느새 한 달이 지났고 아들은 제가 혹시 결혼식 날짜조차 잊었을까 염려되어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직도 이러고 계시네. 좀 어때요? 내일 모레가 결혼식이지? 엄마가 미안하다. 신경 못 써줘서. 아니에요. 엄마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난 너무 잘 알아요. 사실 나도 정말 힘들고 아버지 안 계신 게 실감 안 나요. 그래도 엄마, 마음 다잡고 우리 결혼 축복해줘요. 아버지도 분명 그걸 바랄 거예요. 당연하지. 네 아버지가 네 장가 간다고 얼마나 기뻐하셨는데. 엄마가 잠시 정신을 놓았지만 네 결혼식 날엔 누구보다 크게 웃고 진심으로 축복해줄 거야. 그렇게 이틀 뒤 저는 단단히 마음을 다잡고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남편이 빈자리가 뼈저리게 느껴졌지만 그를 대신해 저는 두 손 모아 가장 밝은 미소로 아들과 며느리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아들 신혼집에 한번 들러본 적이 있었어요. 그곳은 두 사람의 손길이 구석구석 다 사랑스럽고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괜스레 마음이 놓여 그래, 이제 내 아들도 잘 살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오래 머물면 방해가 될까 싶어 저는 괜히 바쁜 척하며 서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며느리에게 부담이 될까봐 제가 먼저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일은 자제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겠지 하는 생각에 조심스러웠던 거죠. 그런데 제가 너무 조심했던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유독 정이 깊은 아이였던 걸까요? 며느리는 오히려 저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갑작스레 들이닥쳐서는 냉장고 문부터 열더니 혀를 끌끌 찼어요. 어머님, 또 이러고 계시네요? 냉장고 반찬이 그대로고 밥통 속 밥은 딱딱하게 굳어있잖아요. 식사 안 하신 거죠? 아버님 돌아가시고 많이 힘든 건 알지만 밥은 드셔야죠. 이러다 어머님까지 쓰러지면 어쩌실 거예요? 미안하다. 입맛이 없어서 그랬지 뭐. 근데 우리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까지 챙기네. 참 착하고 예쁘다. 예쁘다는 말 들으려고 온 거 아니거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밥 차려 드릴게요. 그리고요, 어머님. 다음 주에 저랑 좋은 데 놀러 가요.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놀긴 뭘 놀아. 노인네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집에 가라. 그렇게 매주 한 번씩 며느린 빠짐없이 절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바쁜 직장일로 자주 오지 못했지만 며느리는 마치 친딸처럼 때로는 엄마처럼 저를 보살펴줬어요. 국을 데우고 방을 치우고 이야기를 건네며 제 곁을 따스하게 지켜줬죠.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나보다 훨씬 어른이구나. 그렇게 마음 깊이 감사함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저는 기운 없이 살아갔습니다. 무기력은 일상이 되었고 슬픔은 버릇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저를 매주 챙겨주는 며느리가 고마우면서도 하루하루가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꽃처럼 피어나야 할 나이인데 제 그림자 같은 슬픔에 너무 오래 머물게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며느리가 평소보다 밝은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눈이 반짝이고 입술은 떨리듯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임신했대요. 아이가 생겼어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니? 아이? 정말 임신을 했단 말이야? 아유, 이게 무슨 경사니? 벌써 아기가 들어섰단 말이야? 네. 저희도 아직 실감이 잘 안 나는데 병원에서 확실하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기대도 안 했는데 너무 놀랐어요. 아이고, 잘했다. 정말 잘했어. 고맙다, 새아가. 너는 우리 집에 복을 안고 온 아이구나. 내가 이렇게 웃는 날이 또 올 줄은 몰랐는데 네가 가져온 생명이 나를 다시 숨쉬게 하네. 정말 고맙다. 우리 사랑하는 며느리 최고야. 그 순간 제 가슴에 맺혀있던 어둠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손주가 생긴다는 그 한마디에 저는 긴 터널 끝에서 처음으로 환한 빛을 봤습니다. 마음이 마치 깃털처럼 가벼워졌고 몸도 한결 나아져서 예전보다 더 씩씩하게 움직일 수 있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들 신혼집에 들렀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먼지를 닦고 빨래를 개고 주방에선 반찬을 잔뜩 만들었죠.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허리가 저려도 힘든 줄은 몰랐어요. 오히려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손주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루하루가 기쁨이었으니까요. 어머님 또 오셨어요? 집은 이미 깨끗하고 냉장고엔 반찬도 가득해요.
어제 먹은 반찬을 또 먹게 할 순 없지. 매일 신선한 걸 먹어야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란다. 뱃속에서 들으면 다 안다더라. 지극정성으로 대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예, 아가. 너도 날 챙기러 내 집에 와주었잖니. 사람 사이에 정이란 게 그래. 사랑은 주고받는 거야. 네가 내게 줬던 따뜻함을 이제 내가 돌려주는 거란다. 그렇게 저는 며느리에게 아낌없이 마음을 쏟았습니다. 며느리의 배가 조금씩 불러올 때마다 저는 호들갑을 떨었죠. 아이고, 잘 자라고 있네. 오늘은 발로 뻥뻥 잘도 차네. 하며 웃었고 두 손으로 배를 조심스레 어루만지며 속삭이듯 말했어요. 우리 아기 듣고 있지? 할머니야. 할머니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봐. 하하, 귀엽다. 우리 며느리. 뱃속의 아이도 나중에 태어나면 엄청 귀여울 거야. 배 위에 손을 얹을 때마다 따뜻한 심장 소리가 전해졌습니다. 마치 남편의 숨결이 거기까지 따라온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작은 심장의 두근거림을 들으며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만삭이 된 며느린 그날 깊은 숨을 들이쉬며 병원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로 바빠 출산 시간에 늦게 도착했지만 며느리가 서운하지 않도록 온 마음을 다해 며느리의 손을 잡고 등을 쓸어주며 함께했습니다. 긴 고통 끝에 세상에 첫 울음을 터뜨린 아이는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스러웠죠. 아가, 우리 손녀가 너랑 똑 닮았어. 정말 붕어빵이야, 붕어빵. 아유, 얼마나 예쁜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 그렇게 예뻐요, 어머님? 아이, 그런 말이지. 세상에서 이렇게 예쁜 아기는 난생 처음이야. 내 아들 태어났을 때보다 훨씬 더 예쁘구나.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몸조리 끝나고 바로 회사 복귀한다고 했지? 그래, 우리 손녀는 나한테 맡기고 너는 네 삶을 마음껏 살아. 하고 싶은 일 다 해. 나는 기꺼이 이 아이의 두 번째 엄마가 되어줄게. 그 말을 들은 며느린 갑자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은 돌아가신 친정엄마보다 더 엄마 같아요. 저 정말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안 될 이유가 어디 있겠니? 그럼 이제 내 딸이지. 엄마, 고마워요, 정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꾹 참던 눈물이 조용히 눈가를 타고 흘렀습니다. 옥구슬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슬픔을 닦아낸 눈물이자 사랑을 확인하는 눈물이었죠. 잠시 뒤 아들이 도착했고 손녀를 품에 안은 순간 얼굴에 번진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엔 새 생명이 주는 따스한 웃음과 활력이 퍼졌습니다. 사랑이 많아질수록 삶은 더 깊어졌고 행복은 2배, 아니 3배로 불어났습니다. 제가 손녀의 육아를 도맡아 한 지 벌써 꽤 됐어요. 매일 아침이면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제 집을 찾았습니다. 그 시간은 어느새 우리 둘의 하루를 여는 따뜻한 의식이 되었죠. 현관문이 열리고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오면 제 마음은 늘 봄처럼 환해졌습니다. 우리 귀한 며느님 오셨구나. 그리고 우리 사랑스러운 손녀도 왔네. 어머님,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얼마 안 되지만 수고비예요. 며느리가 조심스레 건넨 작은 봉투를 저는 얼른 손살에 치며 거절했습니다. 아가, 됐다니까.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돈 받자고 손녀 보는 게 아니야. 저도 알아요. 그래도 받아주세요.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비상금이 필요하시잖아요. 나도 돈 있어. 많이 있다고. 아이고. 그랬더니 며느리가 웃으며 눈을 동그랗게 떴죠. 어머님 안 받으시면 현경이 데리고 다시 돌아갈 거예요. 아이고, 그건 안 되지. 받으마. 아유, 우리 손녀를 못 보면 나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해. 용돈 고맙게 잘 쓸게. 우리 손녀 선물이나 사야겠구나. 그러지 말고 어머님을 위해 쓰세요. 가끔은 본인을 먼저 챙기셔야 해요. 그래, 알았다. 그래도 말이지, 네 덕분에 나
요즘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기분이야. 그렇게 매달 빠짐없이 챙겨주는 수고비는 저는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이 사치라곤 몰랐던 제 삶이었기에 그 돈은 언제나 꼭꼭 아껴 썼고 손녀에게 필요한 것 외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흐르는 동안 사람들은 제 얼굴이 몰라보게 환해졌다고 말했어요. 애인 생긴 거 아니야? 주름이 확 펴졌구만? 내가 보기엔 로또라도 맞은 것 같은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시원하게 웃으며 이렇게 답했죠. 아이고, 손녀 키우다 보니 젊어진 거지. 요즘 사는 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야. 먼저 떠난 영감한텐 좀 미안하지만 나 요즘 정말 깊이 행복해. 그 웃음 안에는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전하는 작은 고백도, 이제 다시 시작된 인생을 향한 따스한 축복도 함께 담겨 있었어요. 제 인생의 전성기는 손녀가 태어난 그날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남은 생도 이대로만 흘러주면 좋겠다고. 평온하고 따뜻하게 그렇게 마지막까지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며느리와 저 사이엔 날이 갈수록 벽이 사라지고 벽 대신 웃음이 쌓여갔습니다. 이 고부 사이라기보단 친구처럼 때론 친구보다 더 가까운 존재가 되었죠. 아가, 내일은 잔치국수 해줄 테니 우리 집으로 와. 현경이도 좋아하잖니. 같이 해 먹자. 네, 어머님. 근데 어머님, 저 어머님 때문에 살쪘어요. 이거 책임지셔야 해요. 살이 찌긴 뭐가 쪘다는 거야. 보기 딱 좋구만. 마른 것보다야 이렇게 살이 오른 게 훨씬 예쁘지. 아주 예뻐. 제가요, 어머님 안 계셨으면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 싶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새아가 정말 고마워. 그렇게 저희 고부는 아무런 문제도 갈등도 없이 그야말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 같았으면 며느리가 손녀를 데리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설 시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르다 못해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철민아, 새아기랑 현경이는 왜 안 와?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왜 손녀를 안 데리고 오는 거야? 엄마, 그게...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야? 며느리가 아픈 거야? 손녀가? 아니, 무슨 일인데 말을 그렇게 더듬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이 입을 뗐습니다. 엄마, 그게 사실은 우리 이혼했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심장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이 잠깐 멈춘 것 같았어요. 귀가 먹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죠. 뭐라고? 이혼했다고? 다시 말해봐.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아들은 이번에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혼했어. 그 순간의 황망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알던 세상이 무너졌고 그동안 믿고 쌓아온 사랑과 믿음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어요.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 당장 집으로 와. 지금 당장 와서 다 설명해. 그랬더니 아들은 피곤하다는 듯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퇴근하고 들릴게. 텅 빈 거실엔 손녀의 웃음소리도 며느리의 밝은 인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성기의 끝자락이 그렇게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죠. 아들은 그제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마치 입안에 가시라도 물고 있는 듯 찔끔찔끔 말을 흘려놓기 시작했죠. 그동안 며느리와의 갈등은 생각보다 오래됐고 겉으론 멀쩡해 보였던 부부 사이에 사실은 매일같이 작은 균열이 자라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나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 결혼하고 나서 돈 문제로 생활비로 맨날 싸우고 서로 말도 점점 날카로워지고 다른 남편들하고 비교하는 것도 진짜 많았어.
말끝을 흐리던 그 녀석이 한숨을 깊이 내쉬더니 겨우 눈을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알잖아. 내가 다니는 회사 박봉이잖아. 겨우겨우 월급 받아오면 그걸로 생활이 빠듯하니까. 자꾸 내가 작아지는 거야. 말 한마디에도 움츠러들고 얼굴만 봐도 싸움이 나고. 진짜 숨이 막혀서 이러다간 둘 다 미쳐버릴 것 같았어. 그래, 네 회사 작지. 하지만 너 그 회사 꽤 애착 갖고 다녔잖아. 해외 진출까지 한 가능성 있는 데라고 네가 말했었잖아. 그리고 새아가가 그걸 모르고 결혼했겠니? 네 수입 다 알고도 그래도 함께하자고 결심한 거였잖아. 저는 그 말을 내뱉으면서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신해서 그럴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아니야. 새아가가 그럴 애가 아니야. 그 아이는 정말 마음 따뜻하고 속도 깊고 엄청 착한 사람이야. 내 며느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본받을 게 많은 애라고. 네가 조금 힘들다고 해서 그 애가 그렇게 매정하게 변할 리가 없어. 하지만 아들은 10번이고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고 헐뜯어서 이 지경이 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너한테 생활비로 뭐라 하고 잔소리를 퍼붓고 싸움을 걸고 그랬다고? 그 애가? 아무래도 이건 좀 이상하다. 너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도저히 못 믿겠어. 엄마, 아들인 내 말을 믿어야지. 도망간 마누라를 끝까지 믿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저는 눈을 번뜩이며 소리쳤고 결국 버럭 울컥 치밀어 오른 감정을 못 참고 말했습니다. 당장 네 차 불러와. 내가 직접 물어볼 거야. 이게 다 진짠지 네가 짜맞춘 얘긴지 내 두 귀로 듣고 두 눈으로 확인할 거라고. 하지만 아들은 그 말에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한없이 작아진 목소리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 이미 다 정리했어. 엄마가 전화해도 안 받는 이유가 그거야. 이제 되돌릴 수 없고 내가 이미 늦어버렸어. 그 순간 제 심장 한 구석이 확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가슴에 오래 눌러뒀던 무언가가 뚝 끊겨나가는 느낌이었죠. 그럼 우리 손녀는? 내 현경이는 어디 있는 거야? 내 손녀는? 현경인 집사람이 키우기로 했어. 엄마를 따르게 하는 건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고 서로 잘 협의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숨이 턱 막혔고 혀끝이 말라붙고 머릿속은 맴매 물려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돌아버리겠구나.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인생이 이렇게 송두리째 뒤바뀐 거야? 아니, 이게 지금 뭐냐고! 내가 그 애를 얼마나 아꼈는데 어쩜 그렇게 하루아침에 아무 말도 없이 등을 돌릴 수가 있어? 말을 내뱉으면서도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심장이 쿵쿵 가슴 안에서 북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너네들이 뭐가 어떻게 됐든 나는 왜 몰랐던 거냐? 왜 나는 이 모든 일에서 소외돼 있었던 거니? 이게 뭐냐고! 난 가족 아니야?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등 돌려버려?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엄마, 이혼하면 남이잖아. 현경이 나중에 보게 해줄게. 닥쳐! 어제까지 내가 키우던 손녀딸이 사라졌는데 나중에 뭐라고? 이혼하면 남이니까 이지라는 거냐? 너도 네 처도 둘 다 똑같아. 아무리 둘 사이가 안 좋았어도 나에게 말은 했어야지. 이건 그냥 뒤통수 맞은 게 아니야. 가슴이 갈기갈기 찢긴 기분이야.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더 했다가는 정말 가슴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며느린 손녀를 데리고 멀리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끝난 사이라며 저더러 나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됩니까? 딸처럼 여기던 며느리와 목숨처럼 귀하던 손녀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 어떻게 모른 체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들을 달래도 보고 닥달도 해봤지만 아들은 진심으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희망으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제 사정을 눈물로 토로하며 가족이에요. 제 딸이나 다름없는 애예요.
손녀를 꼭 보고 싶어요. 주소라도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하고 간절히 애원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가족이라도 본인의 동의 없인 주소나 소지지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법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도 찾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다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만이 차디차게 남겨졌습니다. 아들 부부가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도 통보였습니다. 슬픔 위에 또 하나의 작별이 얹히는 소리였죠. 엄마, 나 할 말 있어. 우리 회사 태국에 진출한 거 알지? 나 태국 지사로 가기로 했어. 몇 년 동안 관리자로 근무하게 됐어. 태국? 이혼하자마자 네가 거길 간다고? 그 마음이 너무 뒤숭숭해서 속도 상하고 그냥 확 떠나버리고 싶었어. 그래서 지원했어. 안 가면 안 되냐? 너 이혼은 했어도 현경인 보면서 살아야 할 거 아니니? 며느리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떠나면 어쩌자는 거야? 곧 마음이 진정되면 집사람이 현경이 보여주지 않겠어? 그때쯤 되면 나도 잠깐 들어오면 되고. 엄마, 나 때문에 속 많이 상했지?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심장을 꾹 누르며 길게 숨을 내쉬고 말했죠. 에휴,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게 인생이라더니 요즘 상황이 참 적절한 말이구나.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대신 며느리와 손녀는 내가 계속 수소문해볼게. 그리고 혹시라도 너한테 연락 오면 제일 먼저 엄마한테 알려라. 꼭! 그렇게 아들은 떠났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너머로 사라진 그날 이후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정적은 깊고 외로움은 무거웠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눈물이 흘러내리고 밥을 먹다 말고 혼잣말처럼 며느리 이름을 부르다 스스로 입을 막았습니다. 손녀가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아침마다 눈을 뜨자마자 그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고 밤에는 꿈속에서도 손녀를 찾아 헤맸습니다. 며느리도 그립고 보고 싶었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부부 문제는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고 제가 다시 이어붙인다고 해서 무너졌던 사랑이 되살아낼 리도 없으니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억지로 마음을 접고 억지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아들은 태국으로 떠난 후 몇 달 동안 딱 한 번 전화가 닿았습니다. 잘 지내라는 말 한마디에 울컥했지만 그조차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깜깜무소식이었고 손녀는 꿈속에서만 겨우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소가리를 하다가 진짜로 속이 문드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하루 기운이 빠지고 사람을 보고 싶지 않았고 침대 밖을 나서는 일조차 버거워졌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다시 남편 생각이 나더군요. 그 사람의 웃음, 손길, 마지막 숨결까지도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올랐습니다. 저는 다시 그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다시 왔다는 걸 나 자신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기운 없이 말라가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온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몸속, 특히 뱃속이 마치 칼로 찢기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어요. 혼자 참다 못해 스스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숨도 잘 안 쉬어져요. 병원으로 옮겨져 정밀 검사를 받은 후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사님,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암 3기입니다. 정확히는 3비기입니다. 림프절에 암이 전이된 상태입니다. 위암이요? 아이고, 그럼 이제 때가 온 건가 보네요. 이 노인네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나 봅니다. 의사 선생님, 전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양 크기가 커서 당장 수술은 어렵습니다. 먼저 항암 치료를 여러 차례 받아야 하고요. 암이 작아지면 그때 수술을 하고 다시 항암 치료를 이어가야 합니다. 의사에게 완치 확률에 대해 물었습니다. 30%라고 하더군요.
장담은 못한다는 말을 끝내 삼키지 못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첫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고통이 온몸을 물어뜯는 것 같았고 입안은 헐고 구토는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살고자 하는 마음보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아무리 참고 견디려 해도 이건 사람의 육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두 번째 항암 치료를 앞둔 날 저는 간호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기 나 그만할래요. 이거 너무 아파요. 이대로는 안 돼요. 그냥 편히 쉬다가 그렇게 떠나고 싶어요. 호스피스 병원으로 보내주세요. 그 누구도 제 결정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설 구급차를 불러줬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조용히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시간에 맞춰 약을 챙겨 먹으며 한 번의 하루를 조용히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죽음과 삶 사이 그 얇은 선 위에서 저는 지금 아무도 모르게 천천히 기울고 있었답니다. 호스피스 병원에만 있으니 너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약만 먹고 있으려니 내가 사람인지 그냥 살아있는 고기 덩어리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잠깐 집에 다녀오는 건 안 될까요? 그냥 한두 시간만이라도 바깥 공기 좀 쐬고 싶어서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제 다리 상태를 보더니 말했어요. 혼자선 무리세요. 반드시 동행인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 불러드릴까요? 하지만 전 씁쓸하게 웃으면서 고집을 부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라는 사람도 올 사람도 없고 그냥 혼자 다녀올게요. 나 아직 걸을 수 있어요. 정말 잠깐이니까요. 아들에게 연락을 해볼까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이혼하고 상처받은 데다 외국까지 나가 있는 애한테 굳이 내 병까지 알리면 그 마음 얼마나 더 힘들까 싶었거든요. 며느리는 이미 떠났고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요. 그렇게 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니 조용한 냉기만 반기더군요. 익숙한 집 냄새가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고 텔레비전을 켰지만 소리조차 공허하게 울렸어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남편 생각이 났고 손녀가 그리웠고 아들도 미웠고 며느리도 보고 싶었죠. 그렇게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오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겠구나.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창밖엔 바람이 부는지 고요한 병실엔 기계음만이 툭툭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죠. 그렇게 반쯤 꿈과 죽음 사이를 떠도는 듯한 순간 누군가 조심스레 그러나 다급하게 절 흔들며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래요. 솔직히 말해 저승사자가 날 데리러 왔나 싶었어요. 그냥 눈 감고 따라가야 하나, 이젠 그만 싸워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던 참이었죠. 겨우겨우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데 세상에 믿기지 않는 얼굴이 희미하게 뿌연 씨앗 속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야? 아가, 너 맞지? 이거 꿈 아니지? 정말 너 맞는 거지? 내 며느리, 그리고 옆에 있는 애 저 아이, 우리 현경이야? 이거 제발 꿈이라고 하지 마라, 제발. 어머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쩌다 이렇게까지... 왜 자기 몸 하나 제대로 돌보지 않으신 거예요? 왜 혼자 그렇게 아프게 앓고만 계셨어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진짜였구나. 꿈이 아니고 네가 정말 날 찾아와 준 거였구나. 우리 세아가 눈물방울이 내 얼굴에 툭 하고 떨어지는데 따뜻하구나. 아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근데 말도 없이 떠나면 어떡하니? 어미 내가 정말 너무 서운했단 말이야. 어머님 위암이시라면서요. 저 다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알았니? 난 누구한테도 말 안 했는데
아무한테도, 정말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다고. 혼자 정리하려고 했단 말이야. 제 친구가 간호사예요. 우연히 병원에서 어머님 봤대요. 어머님 대체 왜 이렇게 아프도록 놔두셨어요? 그 순간 가슴 안에서 묵직하게 눌려있던 무언가가 퍽 하고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꽉 진심을 담아 꼭 붙잡았고 그 손을 통해 울음과 분노와 사랑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왜 치료 거부하셨어요? 호스피스에 계셨다면서요. 완치 가능성도 있다던데 왜요? 왜 포기하셨어요? 아이고, 야, 그걸 말로 다 못해. 야, 항암이라는 게 그건 사람이 견딜 게 아니더라. 온몸이 찢기고 마음이 헐고 살겠다는 생각보다 그냥 떠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더 컸어. 이젠 아들도 너도 손녀도 다 떠나고 없으니까 마음이 약해졌지. 그래서 남은 시간만이라도 편히 조용히 가자 그렇게 마음먹었다.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어머님. 그게 어머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누구 허락받고 그래요? 저 지금 복수하러 온 거예요. 복수 시작하려면 어머님이 살아 있어야 돼요. 끝까지 함께 가야 한다고요. 살아 계셔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병원으로 돌아가요. 항암 다시 받아요. 이번엔 혼자 아니에요. 이번엔 저랑 같이 해요. 제가 하자는 대로만 하세요. 무조건 절대로 포기 못해요. 못하게 할 거예요. 뭐라고? 복수?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순간 며느린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고 그 눈빛은 한순간에 바뀌어 있었습니다. 애틋함과 분노, 결의가 교차하는 눈빛, 그 눈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인간, 어머님 아들요. 그 인간이 이혼 사유 뭐라고 말했어요? 돈 문제라고 했지. 생활비 때문에 자주 싸웠다고. 참, 둘러대기 좋은 핑계 잘도 골랐네요.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어머님. 그 인간 바람 피웠어요. 저 임신 중일 때부터요. 그리고 그 여자랑 살림까지 차렸어요. 뭐라고? 내 아들이? 세아가 지금 말하는 거 진짜니? 진실 말하는 거지? 사진 보여드릴까요? 그 더럽고 비열한 짓거리를 전부 다 찍어놨어요, 어머님. 내 아들 놈이 그 더러운 짓을 했단 말이야? 이런 천하의 못된 놈! 내가 그 자식을 그냥 두나봐라. 지금 당장 불러서 요절을 내버려야겠어. 제가 흥분하자 배와 가슴에 통증이 찾아왔어요. 진짜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 어머님 괜찮으세요? 나중에 말할 걸 그랬어요. 아프면 꼭 말씀하셔야 해요. 참지 마시고요. 그 따스한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웃었습니다. 아니야. 네가 옆에 있으니까 하나도 안 아프구나. 정말 며느라, 아니 딸, 고맙다. 복수하러 온 사람한테 고맙다뇨.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복수 원 없이 해라. 내가 다 받아줄게. 내 며느리가 웃는 날까지 내가 다 감당할 거야. 제 속이 뒤집히고 온몸이 흐물거리고 눈앞이 아찔해지는 고통이었지만 며느리가 손을 잡고 함께 있었기에 저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종양의 크기가 줄었고 수술 일정이 잡혔습니다. 수술실 문 앞,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붙들었습니다. 손바닥 사이로 온기가 전해졌고 심장이 조금 덜 떨렸습니다. 나 다녀올게. 혹시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 삶이란 게 그런 거니까.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무조건 무사히 돌아오실 거예요. 악담은 입에도 담지 마시고요. 그래,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라도 꼭 살아나와야겠구나. 그럼 다녀올게. 나 수술 받는 동안 현경이한테 가봐. 얼굴 좀 보여줘. 제 친구가 잘 보고 있어요, 어머님. 손녀 걱정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반드시 완치해서 이 병원 나갈 거예요. 단단히 마음 다잡으세요. 며느리의 눈빛은 울컥할 만큼 강했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며느리의 손을 놓았습니다. 수술실의 문이 열리고 저는 천천히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죠.
다시 눈을 떴을 땐 입에는 산소 호흡기가 꽂혀 있었고 호스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머리맡에서 삐익 하고 울리는 기계음이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속삭여주듯 울렸습니다. 며칠 뒤 몸이 안정되어 개인 병실로 옮겨졌고 의사 선생님이 들어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암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잘 견뎌주셨어요. 그 말에 저는 무너진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다 나았다는 거예요? 아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에게 고개를 돌려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고맙다, 세아가. 딸아,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다 포기한 채로 저승가기만을 기다렸을 거야. 며느리도 순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희 고부의 울음이 병실 안을 따스하게 적셨고 그 순간만큼은 고통도 과거도 상처도 모두 잊혔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사랑할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이토록 귀하고 눈부신 일이라는 걸 우리는 그날 비로소 함께 깨달았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복수할 차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태국에 있는 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위암에 걸렸다는 걸 이제야 알려줬고 며느리가 아니었으면 치료도 못 받고 벌써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러고는 단호하게 말했죠. 당장 한국에 들어와. 네 놈이 저지른 일에 대해 사과하고 욕도 먹고 매도 맞아야지. 그게 사람 되는 길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놀란 듯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바로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엄마, 암이라니 진짜 암이었어? 지금은 괜찮은 거야? 이 못나고 나쁜 놈아. 이 엄마가 아팠던 것보다 세기가 너 때문에 마음고생한 게 훨씬 더 아팠을 거야.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저는 아들놈의 뺨을 힘껏 후려쳤습니다. 암과의 사투를 견디고 새로 태어난 몸이라 그런지 온몸에 기운이 가득했고 손끝에 맺힌 분노가 그대로 터져나왔습니다. 아들 녀석은 휘청 옆으로 자빠졌고 저는 망설임 없이 그놈을 사정없이 쥐어뜯으며 등짝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나쁜 놈, 못난 놈, 어리석은 놈, 정신 나간 놈. 엄마 그만 좀 해. 아픈 사람 맞아? 정신 차리게 하려고 저는 오히려 더 세게, 더 많이 때려줬습니다. 아들이 무릎 꿇은 채 숨을 헐떡이든 말든 가슴속에서 솟구치는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견뎌온 시간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꾹꾹 삼켰던 고통과 절망을 이제야 이 못난 자식 앞에서 꺼내 보일 수 있었습니다. 아들 앞에 진료 기록서와 며느리가 찍어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위암 선고와 항암 치료, 수술과 호스피스 입원 기록, 그리고 다시 살아나오기까지의 모든 기록이 들어있었습니다. 차가운 병원 침대 위에서 떨던 제 사진, 한 줌의 가능성에 매달려 고통을 견디던 눈동자까지 그 모든 순간을 샅샅이 보여줬죠. 봐라 이놈아. 이게 네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이 기록이 바로 내가 죽음 앞에서 싸워 이긴 흔적이다.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해준 사람이 누군 줄 아냐? 너한테 버림받고도 나를 끝까지 붙잡아준 사람, 그게 누구냐? 네 아내였다. 네가 바람나서 버리고 배신했던 그 아이가 날 살렸다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은 그 자리에 털썩 무너지더니 바닥에 머리를 박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인간도 아니었나 봐. 임신한 집사람한테 그렇게 잔인하게 굴고 엄마가 아픈 줄도 모르고 태국에서 딴 여자랑 말도 안 되는 짓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 여자에 미쳐서 눈이 돌아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조차 다 버리고. 엄마, 나 같은 놈은 살아갈 자격도 없어. 엄마, 나 좀 더 때려줘. 정신 차리게, 확실하게 사람 만들어줘요. 흠씬 두들겨 패줘요, 제발.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새빨갛게 물들며 또 한 번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래, 오늘은 네가 원 없이 맞는 날이다. 눈물, 콧물, 죄의식, 후회까지 전부 쏟아내게 해줄 거다. 혼쭐을 내야지. 아주 뼛속 깊이 새겨지도록. 저는 다시 아들의 뺨을 갈기고 등짝을 내리치고 어깨를 밀쳐버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나쁜 놈아. 아내가 임신했을 때 그딴 짓을 해? 너 같은 놈이 무슨 아빠고 무슨 남편이냐? 사람 탈만 쓰고 속은 완전히 썩은 괴물이었어 너는.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알아들어. 네 죄값은 평생 살아도 갚을 수 없어. 죽을 때까지 뼈가 시릴 때까지 후회해라. 내가 오늘 아주 영혼까지 패줄 거니까. 엄마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후회돼. 죽고 싶다고? 죽는 건 쉬워. 살아서 속죄해. 네가 벌인 짓은 죽음으로도 안 끝이 안 나. 앞으로 살아남는 모든 하루를 지옥처럼 살면서 참회해. 그게 네가 해야 할 일이야. 그렇게 저는 그 못난 아들 놈에게 손찌검과 온갖 욕을 퍼부었습니다. 숨이 가빠올 때까지, 팔이 아플 때까지, 제 몸이 허락하는 데까지 때리고 외쳤습니다. 뒤에서 며느린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그 단단한 눈빛으로 아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복수는 그렇게 제가 먼저 열어준 매질로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상간녀와도 헤어졌고 다니던 회사도 퇴직했습니다. 평생 반성하고 사죄하며 살겠다며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 혼자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아들은 스스로 외로움을 선택했습니다. 그래도 반성하고 후회하고 참여하는 걸 보니 그나마 며느리에게 조금이나마 면이 섰습니다. 한편 며느리와 저는 서로에게 더없이 편안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모녀처럼 매일같이 웃고 나누고 살아가기로 했죠. 아가, 우리 현경이가 날이 갈수록 쑥쑥 큰다. 밥도 잘 먹고 뛰기도 잘하고 얼마나 예쁜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구나. 어머님은 손녀가 그렇게 좋으세요? 제가 이혼하고 잠수 탔을 때 정말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 아니다, 사과는 내가 해야지. 내 자식이 벌인 짓이니까 진심으로 미안하다. 이젠 거의 다 잊었어요. 사실 새롭게 남자를 사귀고 있어서 그런가 그때 일이 점점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번에 선봤다는 그 사람? 아이, 사진 보니까 엄청 멋있는 훈남이던데 잘 돼가고 있어? 그러자 며느린 새색시처럼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 사람이 제 딸의 새아빠가 되어주겠대요. 아, 결혼을 하는구나. 아, 축하한다. 진심으로 축하해. 어머님, 그렇다고 저희 사이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계속 친정 엄마처럼 자주 뵐 거예요. 우리 현경이 돌봐주시는 것도 계속 부탁드릴게요. 암만 당연하지. 난 언제나 네 편이다, 딸. 고마워요, 엄마. 그렇게 며느린 다른 남자와 재혼하게 되었고 멋들어진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젠 그 집에 제가 갑작스레 찾아가는 건 실례가 되겠죠. 그래서 딸아이는 손녀 현경이를 데리고 때마다 제게 다녀갑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할머니! 하고 달려오는 아이의 품을 매일 느끼고 있죠. 아픈 손가락이 아직 남아있죠. 바람나 며느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결국 가족도 딸도 다 잃고 스스로 모든 것을 망쳐버린 제 아들. 그 녀석을 보러 저는 말없이 조용히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고요한 들판 한가운데 묵묵히 땅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더군요. 팔뚝은 까맣게 그을렸고 구부정한 허리엔 짐이 눌려 있었고 눈빛은 젊은 날보다 몇 배는 더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미련하게 하루 종일 흙을 파고 돌을 골라내며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아들을 향해 저는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얼굴이 새까맣게 탔다. 일은 할만하냐? 엄마, 오랜만이야. 몸은 좀 어때? 이제 괜찮아? 그래, 내 몸은 이제 많이 나아졌어. 너는 어디 아픈 데 없고? 나야 뭐 팔팔하지. 이상하게 시골 공기가 나한테 잘 맞는 것 같아. 몸도 좀 가벼워지고 마음도 조금은 차분해진 느낌이야. 사람들 안 보고 조용히 흙이랑만 있으니까 나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더라. 그래, 이렇게 혼자라도 묵묵히 일하면서 지내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좀 놓인다. 아, 너한테 전할 말 있다. 현경이 엄마 재혼했다. 아, 그래, 잘 됐네.
나 같은 놈하고 정리하고 제대로 된 사람 만나서 잘 살겠지. 그래야지. 엄마, 그럼 현경이는? 나 안 찾아? 찾지. 지 아빠 보고 싶다고 한참 울기도 했어. 그리고 이제 현경이 엄마가 너랑 현경이 만나도 된다고 하더라. 보고 싶으면 한 번씩 올라와. 그래야지. 우리 딸 보러 가야지. 딸이 아빠를 찾는다는데 내가 안 갈 수 있겠어. 이놈아, 이렇게 혼자 쓸쓸하게 살게 된 건 다 네 업보다. 알고 있어, 엄마. 매일 아침 눈 뜨면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다시 떠올라. 일부러 떠올려. 까먹지 않으려고.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 그걸 몸으로 새기고 살고 있어. 여기서 땅을 파고 땀을 흘리고 햇빛에 눈을 감고 있으면 문득 전처 얼굴이 떠올라. 근데 내가 모두 말아먹었지. 전처를 배신했어. 매일같이 상처만 줬고 짜증내고 무시하고 결국은 바람까지 피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죄책감도 없이 외국으로 도망쳤어. 태국에서 그 여자랑 살면서 웃고 있었어. 엄마는 위험이었는데 난 그걸 상상조차 못하고 내 행복이 먼저라면서 엄마를 신경도 안 썼지. 전처한테나 엄마한테나 너무너무 죄송해. 엄마, 내가 우리 가족 다 무너뜨린 장본인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야. 진짜 나 같은 놈은 사라져야 해. 사라지기엔 그깟 말로 다 끝날 것 같으면 세상엔 지옥은 없지. 맞아. 그래서 매일 반성하면서 살고 있어. 아무도 없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혼자 흙밭만 바라보다 보면 이대로 평생 이렇게 벌받듯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그게 또 나한텐 당연한 일 같아. 누구한테 미움받아도 할 말이 없고 누가 돌 던져도 피할 자격 없어. 아직 전처랑 현경이 얼굴을 못 떠올려. 생각만 해도 미안해서 속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내가 그 애한텐 아빠도 아니었어. 아빠라는 이름조차 감당할 수 없어. 그리고 엄마, 정말 고맙고 또 고마워. 이렇게 날 찾아와주는 사람 진짜 세상에 엄마밖에 없어. 나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을게. 진심이야.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엄마, 죄송하지만 나 포기하지 마. 에휴, 자식을 어떻게 끊어내겠냐. 미워도 자식이고 원망스러워도 자식이지.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네 앞에 놓인 것들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며 살아. 그게 네가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은 제 아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입니다. 피부치라는 인연은 아무리 엇나가도 끊을 수 없고 설령 배신당해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의 죄를 외면하지도 덮어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죄와 후회를 끝까지 곁에서 견뎌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 아이가 묻혀 사는 시골로 조용히 내려갑니다. 그리고 흙에 묻힌 아들의 손을 저는 조용히 한번 꼭 잡아줍니다. 살아있으라고. 죄의 끝에서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보라고 말이죠. 요즘도 손녀를 돌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언제까지 손녀와 젖며느리를 볼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함께하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 아낌없이 애정을 줄 것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막을 내려야겠네요. 경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